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쓰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야죠. 자, 오늘 쓰기 일부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쓰기 일부분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쓰기 일부분 어떤 문제이다 라고 잠깐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게요. 쓰기 일부분은요, 총 10문항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단어를 올바른 문법 순서에 맞게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릴 테지만 쓰기 일부분에서는 동사와 명사를 파악하는 것들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열문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단어나 구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니까요. 문법 순서에 맞춰서 배열하실 때 내가 이미 사용한 단어는 사선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정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어는 SVO 문형이죠. 저게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주어, 수어, 목적어가 오는 문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밥을 먹는다. 우리말은 SOV 언어고 중국어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서 영어를 잘하면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면 영어를 잘한대요 라고 하는데 한 40%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거 요거 같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한국어 어순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어순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 쓰기 일부분에서는 제가 OT 때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특수 문형, 그러니까 중국어 문법에서 두드러지는 문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답안지 작성하실 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문장 부호 누락하면 안 됩니다. 평서문이면 마침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의문문이면 물음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가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단어라면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을 해 두셔야 나중에 혼동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제시된 단어를 모두 다 사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한자를 잘못 쓴다거나 이거 이 단어랑 딱 하나 바뀌었는데요? 라고 해도 중국어는 한자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형과 특수 문형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중국어의 기본 문형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바로 동사와 형용사 수러문입니다. 사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동사는 움직일 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언어에 다 이 품사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사 수러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가 서술어를 담당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먹는다, 밥을 할 때 그 먹는다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로 끝나는 문장에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동사 수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러가 더 가운데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동작을 하면 그 동작과 연관이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대부분 목적어가 온다라는 걸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당연히 동작을 하면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필요하겠죠. 사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봐주시면获得, 얻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단어 외우실 때 드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얻을 뜻자잖아요. 그래서 왜 애들 게임할 때 보면 득템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득템하다, 아이템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더가 들어가면 얻다니까 무조건 다 동사예요. 그래서 获得, 얻었습니다. 제가 SV 이렇게 쓸게요. 전공, 성공을요, 목적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가운데에 부사어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거, 인지하셔야 될 거는 우리말과 다르게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수러문에서요, 목적어가 명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희망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뭘 희망해요?
중국으로 유학 가는 걸요. HSK 4급을 받는 걸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는 단어라고 했고 사가 모이면 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수어가 동사이지만 목적어에도 다시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이라는 표현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我爱你 여러분을 좋아해요 라는 대상이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저요 사과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我爱吃苹果 라고 해서 목적어에 다시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기 일부분에서는요 단순히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도 있지만 시험에서 대부분 동사구 목적어가 더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关先生拒绝 거절했어요. 그럼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은 뭐 회의를 거절했어요. 뭐 선물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명사도 될 수 있지만 여기처럼 参加这次活动 이 활동에 참가하는 걸 거절했어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에 다시 동사가 온다라는 거. 그럼 쓰기 일부분 문제에 대입해 본다면 동사가 2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사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 같은 것들은요. 그쵸? 나 너 좋아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가 이렇게 밥 먹는 걸 좋아해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동사 뒤에는 다시 동사나 동사구가 올 수 있고 기타 동사들, 즉 동사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싫으시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타 동사들 익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 수로문의 부정은 뭘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뿌를 사용을 합니다. 현재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不明白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요. 앞에서 부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인지적으로 딱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들은 앞에 동사 앞에 온다라는 거, 그것도 부정도 항상 동사 앞에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부정할 때는 뿌를 사용하고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거, 우리 뭐 메이 같은 거 있잖아요. 메이 吃饭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메이로도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은 동사 앞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작의 어떤 완료, 뭐 실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어는요, 시제, 텐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시제를 구분하나요? 라고 한다면 중국어는 대부분 시간 명사 같은 것들이 앞에 붙어요. 어제,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고 중국어는요, 동사의 상태가 어떤지 에스펙트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끝났네? 동작이 진행되고 있네? 동작이 지속되고 있네. 요 정도만 나타내 주거든요. 왜냐면 한자여서 무분별하게 한자를 확장할 수도 없고 한자를 어떻게 영어처럼 막 뒤에 ing를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모양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단순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러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쓰기 일부분에서 여러분 단어가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데 너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빨리 얘가 동사에 관련된 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서 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수도 있죠. 물론 동사 뒤에만 붙는 것은 아니에요. 문장 맨 마지막에도 붙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건 문제 나올 때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부정문 같은 거 여기 보이시죠?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메이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죠. 그래서 과거의 부정. 여기 봐주시면 会议没有结束. 회의 안 끝났어요. 그 과거에 진행했던 동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부정 没有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 지금 러가 붙어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어간다면 여기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자가 발달된 게 아니라 동사 뒤에
뒤에 붙는 러는요, 단순히 동작의 완료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동작이 과거에 완료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어제 看了一本书, 책 한 권 봤다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에서도 할 수 있죠. 야, 앞에 前面来了一辆自行车, 앞에 자전거 한 대 온다 라고 얘기해서 현재에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일 퇴근하고 바로 뭐 너네 집에 갈게. 明天我下了班. 퇴근하고 라고 얘기하면 미래에서도 그 동작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렇게 동사 뒤에 붙는 러가 단순히 영어의 일이라고 치부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모두 쓰일 수 있다냐. 동작이 완료되기만 한다면 동사 뒤에 러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러가 붙는다면요. 뒤에 오는 목적어 앞에는요. 좀 구체적인 수식 성분이 붙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주시면 我买了一件蓝色的衬衫. 제가요 셔츠를 샀는데요, 여러분. 一件 한 벌에 蓝色的 파란색의 셔츠를 샀어요 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선생님. 중국어 문장에 你吃饭了吗? 라는 문장이 있죠. 밥 먹었나요? 라고 할 때 그때는 吃了饭이라고 하지 않고 吃饭了吗? 라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보이시죠? 동사 뒤에 바로 러가 붙을 거면 饭은 饭인데 吃了早饭吗? 吃了晚饭吗?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냥 명사 앞에 아무런 수식어 없이 완료를 해주실 때는 문장 뒤로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문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사 뒤에 러가 붙어 있다면 목적어 앞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징은 이렇게 단어 뒤에 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빨리 모르는 단어도 이거 빨리 동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목적어 앞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작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단어 뒤에 러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데 좋아함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함이 끝났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 동사라든지 이렇게 조동사 같은 것들, 조동사의 특징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하고 싶어요를 나타내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어요를 나타내는 건데 갑자기 완료를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동사라든지 조동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러가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지속을 나타내는 거. 저 매일 사과 먹어요. 이거 계속 쭉 지속되는 동작인데 갑자기 완료 이렇게 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러가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我买中国地图了 라고 얘기해서 이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러는요.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 발생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뒤에 바로 붙는 러는 동작이 완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러는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 중국 지도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我买中国地图了. 나 중국 지도 지금 샀다 라고 해서 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문장 맨 마지막에 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동작 말고도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강아지가 늙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어. 라러 그쵸? 친구가 살을 빼고 왔어요. 너무 예뻐진 거예요. 漂亮了 이렇게 좋아졌어요. 에이, 身体好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명사 같은 것들도 쓸 수 있어요. 37岁了 37살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러는요. 꼭 동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형용사, 명사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그런 상태의 변화 부정도 매이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태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매이로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 뒤에 러를 붙일 때 목적 앞에 다양한 수식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요 파란색 셔츠를 한 벌을 샀어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언어의 경제성이 입각해서 나 어제 셔츠 샀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식 성분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장 맨 마지막에 러를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는요. 동사 뒤에 한 번, 그다음에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러는요. 동작이 완료돼서 지금까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我喝了2瓶啤酒了. 나 맥주 2병째 마시고 있다. 왜냐면 마신 동작은 과거에 돼버렸죠. 그래서 러를 붙여요. 그 다음에 2병째 마시고 있다라는 건 난 앞으로 계속 마실 건데 3병이 될 수도 있고 4병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된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他等了1个小时了. 걔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等了 기다린 시간이 돼서 1个小时了 1시간 동안이 러를 붙여서 마지막에 붙는 러는 변화를 나타내는 데 쓰니까 계속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러가 2번 쓰여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동사 뒤에도 러가 붙고 시간, 수량사 뒤에도 러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섞여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는요. 동작의 경험을 묻는 문제도 다 기본 문형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여기 동사 뒤에 꾸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다. 我看这本书. 저 이 책을 봐요. 我看了这本书. 이 책을 봤지 라고 봤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나 이 책 본 적이 있어. 我看过这本书.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꾸어가 붙어서 나오는 문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또는요, 뭐 이렇게 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건 거의 회화에서 좀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어가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에서요. 얘가 또 이렇게 뭔가 했다라는 완성의 의미를 또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의 부정은 역시나 뭘로 한다? 매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我去过中国. 나 중국 가본 적 있어요. 去过北京. 뭐 베이징 가본 적 있어요. 그거의 부정은 매로 한다라는 거. 과거에가 나왔으니까 과거끼리 상대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쭈를 붙여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죠. 저는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서 있잖아요. 站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수업 듣고 계신가요? 坐着 이렇게. 여러분 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죠. 说着 이런 식의 지속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가 붙을 착이에요, 여러분. 책상에 껌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붙어서 내가 떼지 않는 이상 쭉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쭈가 붙으면 지속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수업 듣고 계시죠? 坐着上课，对吧？那么我呢？ 站着讲课. 저는 계속 서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 첫 번째 뒤에 동사 뒤에 쩌를 붙여서 그 상태로 다른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또 나타낼 수 있겠죠. 부정은 역시 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 있는 동작은 아까부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부정은 매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쪼의 특징은요. 뭐 지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량보어나 어떤 시량보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과거부터 계속 쭉 그랬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동사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형용사 수러문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동사 수러문 했어요. 동작과 관련된 것들을 했고 형용사 수러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랑 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영어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지 못하죠. She is pretty라고 얘기한다면 is pretty라고 얘기해서 앞에 비동사가 붙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완벽하게 형용사가 수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도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선생님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수러를 담당하는 문장이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특징은 중국어에서 형용사 수러문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앞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 很好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정말 매우 잘해요 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很을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뭐 특别라든지 뭐 매우라든지 非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형용사 수러문이구나 라고 빨리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용사 수러문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 온다 안 온다?
않아요. 그냥 주어를 형용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예쁘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주어를 형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형용사는 지금 이 상태를 형용하는 거니까 부정은 뭘로 한다? 부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보이면 빨리 형용사 수로문이구나를 눈치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저랑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방금 보이죠? 헌이 보여요? 형용사 수로문이구나 라고 빨리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SVO 문장은 동사 수로문. 자, 여기다 적을게요. 부사니까 adverb라고 적을게요. 뒤에 A 이렇게 적어서 형용사, adjective로 나타내서 얘가 형용사 수로문. 이거를 빨리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헌이 나왔으니까 형용사 수로문이구나 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단어 볼게요. 이 단어도 모르겠고 이 단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사의 특징은요, 바로 앞에 지시대명사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这些演员的라고 나왔죠. 이 배우들의 演员, 이제 여기서 외우시면 되겠죠. 배우들의 라고 해주시면 되죠. 또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온다 라고 우리 독해 일부분에서 했었었죠. 그래서 배우들의 뭐가 매우 뭐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단어 외우실 때 이 위엔자가 나와 있다면 다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딱 차렷 자세 생각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머리 이렇게 차렷, 다리 이렇게 해서 위엔자가 들어가면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연기하다 할 때 연자예요. 그러면 배우들의 뭐가 매우 뭐뭐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단어를 보니 얘가 대충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表演 그리고 심지어 앞에 못 읽어도 하더라도 여기 이거랑 이 단어랑 지금 다 같잖아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붙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表演이라는 표현은 공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우들의 공연이 뭐 했어 라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 3번째 단어의 별표 精彩라는 표현은 제가 또 옷이 닿나 봐요. 훌륭하다, 멋지다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精彩는 사람에게 못 써요. 소설, 공연, 어떤 문학 같은 것들이 되게 훌륭하다라고 할 때 精彩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엄청 많이 나와요. 4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단어는 완료가 됐으니까 형용사 수로문으로 만들어 줍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먼저 잡아줍시다. 뭘요? 这些演员的表演, 공연이 很精彩, 매우 훌륭하다 라고 정답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몰랐었던 단어지만 다음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땐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형용사 수로문이었었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여기 뭐 보여요? 러 보이시죠? 동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동사라는 건 알았어요. show 到了라고 하면 받았다예요. 여러분, 얘가 show자가 들어가면 다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냐면 구체적인 물건을 받았다라고 할 때 show 到了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우리도 수취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받을 숫자예요.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받은 주체는 누구겠어요? 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럼 받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바로 뭐다? 목적어, 명사를 써주셔야죠. 나머지 단어 중에 제가 얘기했었죠. 저 뒤에는 뭐 간다? 명사 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신이라는 표현이 바로 편지라는 뜻입니다. 국외의 신이라고 하죠. 해외에서 온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얘기했었죠. 아까 동사 뒤에 러를 붙이고 목적어를 쓸 경우에는 목적어 앞에 뭐가 들어간다? 수식 성분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식 성분은 어떻게 나열해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량사 먼저 적으시고 그 뒤에 기타 성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수량사라는 건 여기 숫자가 들어간 단어를 말하는 거죠. 이 펑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편지 한 통이라고 하죠. 그 통에 해당하는 말을 바로 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 봐주시면 来自라고 나와 있죠. 어디 어디에서 오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쯔는 자기 할 때 자자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한자 실력에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엄청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쯔가요,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또 붙는다 보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오다예요. 그러니까 来自 뒤에는 반드시 꼭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장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저요, 해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해외에서 온 편지 한 통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는요, 쭉 한자의 나열이잖아요. 심지어 띄어쓰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수로고 어디가 목적어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노티스를 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목적어 앞에 이렇게 수량사를 먼저 써서 야, 여기서부터는 빨리 지금 명사, 목적어를 수식하는 구간이야 라고 인지적으로 노티스를 준대요. 그래서 수량사 먼저 그 뒤에 기타 성분을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저 해외에서 온 편지 한 통 받았어요. 주체 누구? 我, 그쵸? 동사 수럼은 收到了, 받았습니다. 뭘요? 一封来自国外的信,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동사 수럼은 완성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보려고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이죠? 이민, 한 명의 라고 나왔으니까 빨리 뒤에 또 명사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 다이프라고 해서 의사라고 나왔죠. 한 명의 의사 이렇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어를 봐야 되는데 네가 보여요. 그쵸? 여기 앞에 단어 볼까요? 祝贺 라는 표현은 뭐냐면 축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동사 수럼은 그 특징 설명드릴 때 축하해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 의사된 거 축하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카메라 밖으로 나갈 뻔했네. 너 의사된 거 축하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다시 다른 동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의사된 거 축하해 라고 할 때 그 의사가 되다라는 동사가 하나 더 보이겠죠? 오늘 요 단어 정외 이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듣기에서요 맨날 나올 거예요. 너 뭐 기자 된 거 축하해, 뭐 선생님이 된 거 축하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외가 무엇으로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외 뒤엔 대부분 이렇게 직업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되긴 된 건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正式 한자 그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식으로 라고 나와 있죠. 정식으로 의사된 거 축하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축하하는 대상은 뭐예요? 네가 의사된 거 부분인 거잖아요. 동사 뒤 목적어에 다시 다른 동사 구가 온 거죠. 근데요, 그럼 여긴 주어가 없네요. 근데 우리도 얘기할 때 축하해 그러지 내가 축하해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워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 어떻게 적어주시면 돼요? 祝贺你正式成为一名大夫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수러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목적어 부분에 동사구가 들어가는 문장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부분만 좀 잘 파악하시면 뒤에 문제 풀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 보려고 보니까 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까요? 这些라고 해서 이것들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온다라고 얘기한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지만 대충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것 같아요. 왜냐면 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봐주시면 또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온다라고 얘기한댔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도 필요하고 이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도 필요하니까 얘네들 다 지금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오진이라는 표현은 수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수건이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건 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어 质量 한자 그대로 질량, 품질이라고 나와 있죠. 4번은 이 수건의 품질이 뭐해? 결국 얘가 뭐예요?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두 번째 단어 合格라는 표현은요. 합격하다, 뭐 합격이 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합격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국어에서 대부분 合格는 어떤 이렇게 상품 같은 것들이 나올 때 문제 없음, 합격 이렇게 할 때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수건들의 품질은 불합격입니다.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수럼은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적어주시면 돼요?
这些毛巾的质量不合格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러 부분, 여기가 주어 부분, 여기가 수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毛巾的质量이라고 하면 되죠. 굳이 꼭 여기 这些 이렇게 앞에 꼭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这那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걸 캐치해 주신 분들은 빨리 본인을 칭찬해서 중국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에서 이렇게 문형이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은요. 이건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아야 돼요. 근데 중국어는 한자를 쓰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노티스를 정확하게 주려면 앞에 쭈나 같은 것들, 이거 하면 딱 알아둘 수 있는 것들. 그래서 HSK 4급 쓰기에서요. 앞에 이렇게 쭈나가 들어가 있다면 빨리 주어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눈에 딱 띄게 실자가 나와 있어요. 뭐뭐이다라고 나와 있죠. 동사 중에서도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이지만 속성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이다, 누굴 닮았다 이런 것들, 그렇죠? 여 같은 것들은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사에 들어갑니다. should이 대표적인 A는 B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해서 얘 비동사네 비동사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다시 무슨 동사 형용사를 넣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중국어는 should은 퍼펙트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A는 B랑 같다라는 뜻이니까요. A랑 B가 뭐뭐이다 완벽한 동사이기 때문에 다시 뒤에 뭔가 이렇게 동사가 나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뭐뭐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온다라고 얘기 안 됐어요. 오늘 앞에 단어 시앙피 는 지우개예요. 시앙피라는 표현. 지우개의 2배, 2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지우개의 2배구나 이런 표현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단어 봐주시면 떠 뒤에는 뭐 간다? 명사. 그럼 얘가 품사가 당연히 뭐예요? 명사. 아까 质量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数量도 그렇고 이제 이해 가세요? 그렇죠. 량자가 들어가면 명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치엔비라는 표현은 연필이에요. 앞으로 B가 들어가 있다면 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5번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필의 수량이 지우개의 2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어 잡아줍시다. 뭘로요? 铅笔的数量입니다. 是 뭐래요? 橡皮的2倍, 지우개의 2배 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 중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동사 A와 B는 등가이다, 같은 값이다를 나타내는 실자 동사 수러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수러문과 형용사 수러문의 특징을 조금 미리 앞에서 아신다면 문제 푸실 때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5문제도 해설지 보면서 문제 여러분들 꼭 푸시고요. 모르는 단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辛苦了，再见。